안녕하세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참 소란스러웠던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엔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그저 좋겠다. 나도 얼른 내 가정을 꾸려서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다정하셨던 부모님 덕에 저 오빤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죠. 멀리서 볼 땐 대부분 행복해만 보였던 결혼이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군요. 결혼은 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모든 시작엔 낯설음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제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어려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저희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나이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만나온 사람으로 우린 꽤 긴 연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렸죠. 전 남편이 다시 없을 정말 좋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 내내 제게 다정했고 늘 절 먼저 배려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마음 놓았던 것과 달리 우린 매일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맞벌이임에도 집안일에 무심해도 너무 무심했고 심지어 베란다에서 흡연까지 하더군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격 차이로 인해 우리의 사이는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우린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갈라서고 말았어요. 남편이 먼저 자긴 결혼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제게 이혼서를 내밀더라고요. 그뒤 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위로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꽤 긴 시간 남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고 자전거와 테니스라는 취미도 생겼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다 보니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 결국 좋은 결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전 나이 40에 드디어 온전히 다시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었죠. 저보다 2살 연상이던 새 남편은 저처럼 아이는 없었지만 한 번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좋은 사람이라기에 나가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말순 적더라도 진중하고 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인에게 남편을 소개받을 때 이미 남편이 전처의 바람으로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남을 시작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그때 남편은 전처를 험담하기보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100%의 잘못이라는 게 있기 쉽지 않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내 경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3년이라는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서운하거나 쓸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물론 바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이혼한 뒤엔 그냥 적당히 잘 살기 빌어줬어. 세상에 저주에도 모자랄 판에? 한땐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에게 망하라고 저주하면 그때 내 모든 순간도 죽어버릴 것 같더라. 이미 지난 과거인데 말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일어서기 쉬워지더라고. 그때 남편이 정말 속 깊고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과거의 아픔을 위로받고 저도 남편을 감싸주며 우린 1년의 만남 끝에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또 실패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던 남편의 말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던 거예요. 네가 은영이구나. 아유, 고맙다, 고마워. 하나 있는 아들 내미가 제 짝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을 수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새로운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당시 43이던 남편은 늦둥이인 편이었어요. 남편의 위로는 5살 많은 작은 누나, 또 그 위로 3살 많은 큰 누나가 있었죠. 때문에 시아버진 당시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시어머니도 7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었던 저희 부모님에 비하면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진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던 시누이들도 절 많이 반겨주었고요. 그런데 유독 시어머니가 조금 특이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볼 때부터 유난히 위아래로 훑어보고 얼굴도 아주 뚫어지게 보셨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계속 그러시기에 진짜 체하는 줄 알았죠. 어머니, 왜 은영이를 계속 그렇게 쳐다보세요? 먹다 체하겠어요. 왜요? 새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세요? 아, 미안하다. 네 말대로 그냥 새 가족이 들어온다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미안하다, 은영아. 얼른 편하게 먹어. 늙으면 눈치가 없어져, 눈치가. 그렇게 좀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드디어 40이 넘은 딸이 새 출발을 하게 됐다며 남편을 크게 환영해 주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감사하게도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하니? 둘 다 모은 돈이 없진 않아서요. 대출 조금 껴서 적당한 아파트 하나 사려고요. 대출? 대출 받으면 아무리 저금리로 받아도 이자가 얼만데. 아까워라. 그러지 말고 너 우리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전세 주고 있는 거. 거기 계약자가 마침 이번에 집을 샀다고 나간대. 괜히 대출 받지 말고 거기 들어가 살거라. 네 누나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르니까 당장 그 집을 주겠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서 대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돈을 더 모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흔쾌히 자신들이 전세 주고 있던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우린 약간의 내부 리모델링과 새 혼수만 사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군요. 이 자식 뭐야? 뭔데 밤 10시에 남의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 뭐? 날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당신 똑바로 말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전 남편에게 크게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상처를 알기에 전 얼른 모든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실은 회사에 날 짝사랑한다던 이상한 상사가 있었어. 그 상사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회사에 재혼 소식을 알리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가 이상해지는 거야. 전에 나랑 잘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당함을 지시하고 자꾸만 날 갈구더라고. 그래서 대체 왜 그러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막 고백하는 거 있지? 그 상사는 퇴근하는 절 회사 멀찌감치까지 따라 붙잡더니 아주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은영 씨 짝사랑하는 거 정말 몰랐어? 난 은영 씨가 내 마음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지. 그냥 우리 둘 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서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냥 날 가지고 논 거야? 연애한다는 말도 없었잖아.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 회사 사람들 전부 똑같이 대했는데 혼자 뭘 오해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애한다는 티를 제가 왜 내야 되죠? 이거 놓으세요. 전 하늘에 맹세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상사를 마음에 둔 적도 없었어요. 조그만 수가 틀리면 만만한 신입 직원들부터 들들 볶고 보는 사람이었기에 솔직히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사회생활이니 적당히 웃으며 잘 지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러니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 그 상사가 절 또 따라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신 회사에서 절 업무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가족끼리 조촐한 재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가느라 휴가 신청했을 때
별의별 핑계를 대며 승인도 안 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기어코 제게 그 밤에 저딴 문자까지 보내 제가 큰 오해를 받을 뻔했던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냥 걱정 끼치기 싫었어. 회사에서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회사에라도 얘기하지. 당연히 최소 징계감 아니야? 나름대로 회사 창업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라 혹시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고 알잖아.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사를 내부 고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다들 날 피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우리 회사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기도 해서 혹시나 한 거야. 괜히 남편을 걱정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당신 요즘에도 계속 그 상사가 못 살게 군다고 했지? 나 솔직히 너무 화나고 싫어. 당신 꼭 그 회사여만 하는 거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안 돼? 그만두라고? 솔직히 나도 마음 같았으면 바로 사표 던졌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면 언제 재취업될지도 모르는데 당신한테 미안하잖아.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면 내일 바로 가서 사표 내. 그리고 그 인간 무조건 인사팀에 제보해.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회사 다니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인간의 행태를 인사팀에 고발했어요. 그 상사는 인사팀에서 징계를 받았고 앙심을 품은 채 제게 또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는 참지 않고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죠. 그로 인해 그 인간은 나중에 소액이나마 벌금형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퇴사한 지 며칠 뒤 어느 날, 전 청소기를 돌리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절 비집고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집에 혼자 있으면 무료하지 않을까 싶어서 12시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왔다. 네 시아버진 같이 가자니까 자기 노인정이 더 재밌다면서 안 오겠다고 하더라. 나한테도 갑자기 찾아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며 가지 말라는데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니? 안 그러냐? 근데 너 뭐 하고 있었니? 청소기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유, 아니. 그냥 결혼하고 집을 잘 꾸미고 사나,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본 거다. 아유, 또 깔끔하게 정리해놨네.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메고 오신 가방도 내려놓지 않으시곤 집안 이것저것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심지어 붙박이장도 열어보시고 베란다와 세탁실까지 전부 살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우선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셨으니 급하게 찌개와 계란말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 혼자선 대충 때우고 남편이 있는 저녁에 좀 차려 먹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네요. 미리 말하고 오셨으면 장이라도 봐놨을 텐데 다음엔 연락 주고 오세요, 어머님. 제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다음엔 꼭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만 강조하며 그날은 시어머니를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냥 정말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건가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차를 드시고 나서도 가실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보고 가시려나 싶어 드시고 싶은 저녁 메뉴를 여쭤봤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오기 직전인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어머님. 됐다. 걷고 버스 타고 다 해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어쨌든 그날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좋게 생각했네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
원래 연락 없이 자식 집 방문하고 그런 분 아닌데 하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건만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막에 불과했더군요. 어? 어머님 또 오셨어요? 어제 네가 차려준 밥이 맛있더구나. 아휴, 노인정 밥은 맛이 없어. 그리고 여기 채광이 좋아서 그런가. 난 노인정보다 여기가 더 좋다. 왜? 너 불편하니?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12시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전날 분명히 제가 연락을 먼저 주십사 부탁했건만 그때부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도 집에 오시자마자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시더라고요. 전 조금 불편해진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자꾸 베란다에 화장실에 세탁실까지 다 열어보세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살림은 깔끔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는 거지. 막말로 여긴 나랑 우리 남편 집이기도 한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둘러보니? 그래, 너 오늘 점심은 뭐 먹니? 어제처럼 찌개 같은 거 끓이지 말고 남은 반찬 있으면 밥이랑 싹싹 같이 비벼 먹자. 전 우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밥을 먹은 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며 집안일이며 하루 계획이 있는데 연락 없이 이렇게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저 옷도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어머님 오셔서 어제도 오늘도 급하게 갈아입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근데 설마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아유, 안 온다. 주말인데 너도 동재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알겠다. 내가 앞으로는 신경 쓰마.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분이다 싶더라고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저와 수다를 떨다 가셨어요. 그런데 전날과 달리 시어머니는 자꾸 절 캐보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니? 요즘 학교는 대부분 우리 때랑 다르게 공학이지? 대학은? 그래, 친구들은 많어? 중학교는 공학이었는데 그 뒤엔 여고 나왔어요. 대학은 공대를 나왔고요. 친구들은 그럭저럭 몇 명 있는 편이에요. 너 자전거랑 테니스인가 모시기도 한다며? 요즘엔 그런 것도 혼자 안 하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 하니? 아니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자전거는 혼자 타고요. 테니스는 스포츠센터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요즘엔 잘 안 쳐요. 전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단 혼자 하는 운동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에 대해 궁금하신가 싶었습니다. 그날 또 시어머니가 오신 일로 남편은 제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말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엔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같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아유, 그냥 노인정에 있자니 거긴 노인네들은 너무 따분해서 말이야. 너랑 얘기하는 게 훨씬 즐거워서 또 오게 됐지 뭐니. 그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그날도 집안을 이곳저곳 살펴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행동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어머님, 진짜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자꾸 오세요? 그리고 왜 집안을 또 자꾸 둘러보시냐고요? 말했잖아. 난 노인정보다 여기가 좋다니까. 그리고 살림이라는 게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데 네가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뭐가 문제니? 이것 봐라. 아유, 여기 먼지가. 세제들도 이렇게 좀 가지런히 놓고 해야지 원. 눈에 마음에 안 차는 게 한두 가지 보이는 게 아니니 내가 계속 안 살펴보고 쓰겠어? 요 며칠은 내가 그래도 너 불편할까 봐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너 배워야 할 살림이 많어. 내가 당분간 계속 올 테니까 나한테 살림 좀 배워. 와, 진짜 환장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같이 오며 살림 참견을 하고 절 아주 들들 볶았어요. 제가 대놓고 싫다, 오시지 말라고 화를 내면 살림살이를 가지고 마구 트집을 잡으시며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시애미로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 피해를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하고 소리치셨고요. 또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직전까지 절대 집에 가지 않고 절 붙잡아두며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우리 동재 같은 남자 또 없다 너. 넌 행운인 줄 알아. 전 며느리 그 망할 것은 지복을 지발로 찬 거야. 그 요망한 기집애 내가 걔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게 문제였어. 내가 남의 집 딸이라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아주 떠받들어주면서 잘해줬더니만 그것이 우리 집안 우습게 알고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거야. 내가 진즉 이렇게 집도 찾아와 살림도 참견하고 그랬어야 걔가 시댁이 무서운 줄 알았을 텐데 말이야. 예,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니?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어떤 여자엔 우리 아들이 자기를 찾다면서 우리 집 앞까지 찾아 엉엉 울고 그랬어. 애가 외모야 평범하다지만 워낙 댐댐이가 바르지 않니? 우리 아들이 집에서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엄청 도와주지? 너 직장 그만두고 나서도? 걘 원래 집에서도 그랬어 얘.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재혼한 걸 복으로 알고 네가 잘해야 돼. 알았어?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려도 시어머니는 아예 절 따라다니며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전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왜 엄한 저에게 이런답니까? 물론 저도 별짓 다 해봤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말도 해봤고요. 우리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지? 내가 못 그러시게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어머니, 전데요. 왜 자꾸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세요? 저희 집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이직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주셔야죠. 내가 뭐 못 갈 때 갔니? 왜? 걔가 나오지 말라고 하라고 너한테 말하디? 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야. 걔 보니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신 것 같은데 무작정 저희 집으로 가버린 시어머니를 막기가 쉽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 그 여편 내가 진짜 왜 그러는지. 치매가 온 건가. 내가 전에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제 나보다 그 여편 내가 기운이 더 좋아. 이건 초장에 잡아야지 아니면 평생 고생하거나 또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리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정말 난리법석을 피우셨답니다. 너 안에 있지? 왜 문을 안 열어? 당장 내가 사람 불러 문 따랴? 내 집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 결국 경비실에서 민원까지 들어오기도 했고 정말 열쇠공이라도 부르실까봐 한운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또 전 아예 밖으로 나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를 보면 정색부터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지른 적도 있었죠.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제 살림이 뭐가 어때서요. 물론 어머님 눈에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서히 늘어가면 되는 거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저희 집에 집착하시는데요? 진짜 겨우 재혼한 아들 다시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남편이 그렇게 잘났다. 전 며느리가 아주 나쁜 삐리리였다는 얘기 왜 자꾸 하세요? 듣기 싫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입을 아예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또 소파 밑이 지저분하네 어쩌네 하며 다른 얘기로 말을 돌렸고요. 남편이 아예 시댁까지 쫓아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걱정돼서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응?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렇게 거의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피를 말렸습니다. 결국 전 친정엄마에게까지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엄마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에휴, 유독 은영이 네가 결혼만 하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다고 딸 자식을 또 이혼시킬 수도 없고. 은영아, 그럼 이 엄마가 한번 도와줘 볼까? 엄마도 맨날 너희 집에 가서 임서방한테 똑같이 해주마. 거울 치료라고? 그럼 안사돈도 뭐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 엄만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남편도 무슨 수든 써보자는 마음으로 엄마께 결국 죄송한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엄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그랬듯 12시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안사돈. 오랜만이시네요. 아, 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안사돈께서 매일 여기로 오신다길래 저도 한번 와봤어요. 전 저희 딸하고 사이 불편할까봐 신혼집에 찾아올 엄두도 못 냈었는데 안사돈이 그러신다고 하니 저도 못 갈 거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딸도 딸이지만 사이를 어려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이 이렇게 며느리 어려워하지 않으시니 저도 뭐 임서방 어려워할 게 있나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굳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계셔서인지 집안을 또 구석구석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내내 엄마 남편에 대한 흠을 잡으셨어요. 아유, 근데 엄만 좀 그렇다.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남자인 임서방이 그 나이까지 서울에 집 하나 살 돈도 못 모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사돈 어른들 노후자금인 이 아파트에서 신세 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 죄송하다 얘. 아니 한사돈, 말씀이 좀 그러십니다. 우리 동재가 군대까지 다녀온 거 치면 사회생활한 시간은 새아가랑 비슷할 텐데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흠잡으시는 겁니까?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쉽다 그거죠. 안사돈도 늘 저희 딸 면전에 대고 살림을 못 배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다. 그러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아쉬운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희 딸도 잠깐 쉬는 거지. 다시 일하러 나가랜데 왜 저희 딸한테만 살림을 가르친다고 하시나요? 아드님한테도 가르치셔야죠. 요즘엔 안사돈 말대로 남자 여자가 없는데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허둥지둥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다음날 자신보다 먼저 엄마가 또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전날보다 훨씬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또 와 계셨어요? 오셨어요, 사돈? 사돈께서도 매일 오신다면서요. 남편은 철물점 장사한다고 나가서 저 혼자 맨날 집에서 심심했는데 저도 못 올 거 없죠 뭐. 하물며 저한텐 딸인데 딸이랑 수다 떠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날 엄만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 일부 깨져있던 베란다 바닥 타일과 느슨해진 신발장 경첩을 보며 또 남편의 흠을 잡으셨죠. 임서방이 이 집 리모델링 하는 거 다 도맡았다고 하지 않았니? 필요한 데만 군데군데 손봤다고 해서 어련히 잘했거니 했는데 이런 건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다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살림을 하는 것처럼 임서방 굵직굵직한 일을 잘 봐줘야 집이 잘 돌아가는 법인데 엄마가 기다렸다가 임서방한테 잔소리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이보세요 안사돈. 애초에 저랑 남편이 이 집에서 살라고 해줘서 애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까지 한다고 하세요?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부모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아들 흠을 잡으세요? 안사돈께서 매일 이 집에 찾아와 저희 딸 살림에 대해 흠을 잡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못 나져서 임서방이 마냥 곱게나 안 보입니다. 제가 이따 잔소리하는 모습 보기 싫으시면 뭐 일찌감치 가시던가요. 어제처럼요. 제가 안 볼 때 안사돈께서도 저희 딸을 못살게 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집을 제공해 주신 건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저희 딸이 지금 편해 보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지금 차라리 멀리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소와 달리 이번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만 뱁새 눈이 되던 시어머니 못 본 척하며 식사하는 내내 남편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 말일세. 가장으로서 집에 좀 더 신경을 쓰지 그러나 신발장 삐걱거리고 하는 건 누가 보기 전에 미리미리 고쳐놔야지. 현관 기운이 안 좋으면 집에도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 은영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나? 자네가 해야지.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야. 우리 은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지? 어찌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공대 다닐 때 웬만한 남자애들을 다 제치기도 했어. 인긴 또 얼마나 많았다고? 왜, 우리 은영이한테 집착하던 그 이상한 남자도 이번에 있었다며? 그것만 봐도 우리 은영이를 나 몰래 짝사랑하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 집사람 너무 멋진 거 저도 잘 알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래, 전 사위였던 그놈이 우리 은영이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 잘도 못해줄 거면서. 나쁜 놈. 그래도 그 덕에 자네가 우리 딸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운 좋은 줄 알고 우리 딸한테 잘하게. 알았나? 맨날 하늘에 대고 감사하란 말이야. 아니, 안 싸돈. 그럼 우리 동재 뭐 어디가 모자라답니까? 왜 우리 동재가 하늘에 대고까지 감사를 해요? 물론 임서방도 좋은 사람이지만 부모인 제 눈엔 저희 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사돈도 그래서 맨날 저희 딸한테 전 며느리 욕하면서 은근슬쩍 눈치 보게 하고 임서방 만난 걸 고마워할 줄 알라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안사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살림 좀 참견도 하고 남편을 잘 모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새아가, 너 네 엄마랑 짜고 치고 있는 거니? 짜고 친다기보단 어머님이 계속 오시니까 저희 엄마도 편하게 저보러 매일 오시는 거죠. 왜 어머님은 되고 저희 엄마는 안 되나요? 그리고 제 눈엔 어머님이 하셨던 그대로 저희 엄마도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머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발 역지사지가 되어보시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옆에서 제 생각도 같아요, 어머니 하고 맞장구 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입을 꾹 다물더니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리시더군요. 이후에도 거의 2주 동안 두 분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두 분은 아예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8시, 9시가 넘어서야 가셨어요. 임서방, 우리 은영이가 고무장갑 끼지 않나? 우리 딸이 음식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자네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설거지 잘했네 이따 검사도 할 거야. 임서방,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나. 아유, 칠치지 못하게. 내가 설거지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겠어. 아니, 한사돈, 왜 자꾸 저희 아들만 쥐잡듯이 잡아요?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늘질 않으니 제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딸이 고생할까 봐요. 엄만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 남편에게 제 전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며 저에게 잘해야 한다, 너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 하나부터 10까지 다 엉망이라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말대꾸도 하지 않고 내내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셨죠. 또 언제 한 번은 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양반이 하루 정도는 저 없어도 잘 챙겨 먹을 테니 오랜만에 딸 집에서 자보렵니다. 임서방, 내일은 주말이니까 자네가 아침이랑 점심도 차려주겠나? 내가 우리 사위 음식 솜씨 좀 볼까? 아니, 이봐요, 안싸돈. 일하느라 평일 내내 고생한 우리 아들한테
밥을 얻어먹으시겠다니요. 안사돈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딸에게 다 대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 사위한테 밥 몇 끼도 못 얻어먹어요. 그럼 저도 자고 가겠습니다. 그 밥 제가 해드리지요. 통제야, 넌 내일 쉬거라. 어머, 정말요? 아이, 저야 좋죠. 은영아, 너도 내일 오랜만에 편하게 밥하지 말고 시어머니 밥 같이 얻어먹자꾸나. 다음날 시어머니는 시근덕대며 혼자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차리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목적을 알았기에 돕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요. 엄마는 음식을 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우악스럽게 재료 씻으시니까 사방에 물이 다 튀죠. 이 고춧가루 잔뜩 흘린 건 또 뭡니까? 아유, 저희 딸한테 살림 가르치실 거라더니 제가 보기엔 저희 딸 손이 더 야무질 것 같은데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인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집에 말도 없이 와서 새아가 힘들게도 안 하고 트집도 안 잡고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해라 어찌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다고요. 근데 정말 해대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안사돈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절 이렇게 들들 볶으세요? 그 어렵다는 사돈 이렇게 이겨먹으시니까 이제 신나십니까? 예.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내며 저희 엄마에게 완전 백기를 드시더군요. 계속 시어머니를 살살 약 올리듯 웃고 계시던 엄만 그제야 표정을 진지하게 굳히곤 대답하셨어요. 저라고 뭐 신나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 이런 유치한 짓 하는 거 저도 고역이었네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랬겠습니까? 우리 애들 둘 다 재혼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부모로서 애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다간 애들이 또 잘못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대체 우리 딸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처음부터 저희 애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럼 애초에 반대를 하시지.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이게 뭡니까? 예? 아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엄마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죠. 이제 드디어 끝인가? 근데 좀 찜찜하다. 어머님 전엔 정말 이런 적 없으셨어? 그럼 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던 거지? 정말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도 잘 모르신다고 하고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아무튼 장모님께 너무 면목이 없다. 내가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잠시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도 집으로 좀 모실 수 있냐고 물으시기에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 엄마를 불러 모으셨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자신이 그랬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진즉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창피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야 내 못난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안사돈, 실은요. 제가 전 며느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좀 걸렸습니다. 노이로제요? 예, 저희 아들이 입이 워낙 무거운 애라 걔가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지 말 안 했을 거예요. 걔는 결혼하고 애를 갖겠다면서 바로 일을 그만뒀었는데요. 애는 안 생기는데도 자꾸 집안일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TV만 보면서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죠.
내 자식이었으면 야단이라도 쳤을 텐데 남의 집 귀한 딸에게 그럼 쓰나 싶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더니 그것이 정말 우리 아들도 우리 집도 다 우습게 봤나 보더라고요. 대담하게도 그게 우리 아들이 출근한 사이 맨날 남자 집으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셋을 바꿔가면서요. 제가 며느리랑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그때 이상한 걸 눈치챘었거든요. 그 뒤로 우리 아들이 몰래 숨어서 그 기집애의 만행을 알아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의 바람을 처음으로 눈치챈 사람이었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시어머니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죠. 특히 착한 동재가 그걸 알면 엄마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잊으려고 했는데 새 며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편도 몰래 관상책을 사다가 좀 봤었어요. 관상을 보면 그래도 사람을 좀 알 수 있다길래요. 처음 새아가가 집에 인사 왔던 날 대놓고 그 앞에서 관상책은 못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죠. 그럼 그날 절 뚫어지게 쳐다보셨던 게 나중에 관상책을 보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 근데 그날 관상책을 보니까 너한테 도화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내심 불안했었다. 그 와중에 네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니까 더 전 며느리 생각이 나는 거야. 물론 널 무조건 의심한 건 아니다. 다만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해서 자꾸만 너희 집에 갔던 거야. 연락을 안 하고 불시에 가야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가야 네가 나쁜 생각을 못할 거라고 믿었고. 그럼 제 살림 트집을 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진짜 그건 그거대로 마음에 안 드셔서요?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계속 네가 왜 집을 뒤지냐, 왜 자꾸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냥 꺼낼 말이 살림 얘기밖에 없더구나. 나도 돌이켜보면 내가 뭐에 씌었던 것 같아. 늙어서 추태를 부렸어. 분명 넌 그런 애가 아닌 거 아는데 사람 의심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구나.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안 사돈, 제가 못난 시엠이었습니다. 안 사돈 게 그런 못할 복수까지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제게 시집살이 시키시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춰둔 아픔이 있으실 줄은,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이번엔 저희 엄마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에휴, 그런 고민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식들한테 털어놓지 그러셨어요. 혼자 속으로 삭히면 우리 나이엔 병납니다. 늙어서 판단도 흐려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노이로제는 없어도 내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되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에휴,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많아져요. 안사돈이 오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저도 생각해보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사돈.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라도 애들끼리만 잘 살 수 있도록 잘 지켜봐줘요, 안사돈. 임서방이 잘 살아야 안사돈 마음에 남은 노이로제도 진정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야죠. 새아가, 나 이젠 정말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다. 그러니 나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을 미워하지 말아다오. 양가 어머님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도 제게 계속 사과하시던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제가 미워하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저랑 전문가한테 관상도 직접 보러 가보실래요? 아휴, 창피하게 왜 그러니? 됐다. 어머님, 앞으로 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땐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잖아요. 어머님, 우리 앞으로는 진짜로 잘 지내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어머니 집 방문 소동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날 바로 시댁에 달려갔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내 이혼이 어머니께 그렇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줄은. 내가 죄인이야. 어머니께도 당신한테도 다 미안해, 여보.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고 안 사실인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쯤 엄마와 시어머니 따로 만나 막걸리까지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화해라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나요? 그리고선 두 분이 같이 노래방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엄마가 보내주신 셀카를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취하셨는지 시어머니 머리에 두루마리 휴지가 머리띠처럼 걸려 있었거든요. 너희 시어머니 노래 잘하시더라. 그날 우리 완전히 배푸됐다니까. 서로 취해선 언니 아우님 막 그랬다니까. 역시 사람은 한 번 다투면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게 맞나 봐. 그렇게 큰 소동이 지나간 뒤 지금은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지금 재취업을 해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제 더는 저희 집에서 만남을 가지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사이가 빠르게 가까워진 두 분은 저나 남편이 없어도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들어보니 요즘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안사돈이랑 내가 대화가 잘 맞아. 솔직히 네 큰이분 좀 깍쟁이잖니? 근데 네 시어머니는 알고 보면 속독이고 수도분하시더라. 인생 늙음하게 좋은 언니 한 명 만난 거지 뭐. 예, 아가, 안사돈 왜 이렇게 웃기시니? 재미없는 이 시아버지보다 안사돈 만나는 게 훨씬 재밌더구나. 어쩐지 네가 성격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양가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서로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빠는 조금 삐지기도 하셨는데요. 겸사겸사 두 분도 친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얼마 전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까지 다녀왔답니다. 그때도 두 분이서 얼마나 팔짱을 끼고 다니시던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 아빠와 시아버지께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며 많이 가까워지셨죠. 근데 너희 아이 생각은 없니? 있긴 한데요. 나이가 있어서 시험관 준비해보려고요. 남편과 전 더 늦기 전에 슬슬 아이 계획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행히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제 나이가 있어 걱정이긴 하지만 요즘엔 40대 출산하는 산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저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양가 부모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부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도 손주가 태어나고 그 손주가 학교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도록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남편도 친정오빠 시누이들과 합심해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 갑작스럽게 가족이 되고 부딪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실패했던 첫 결혼과 너무도 행복한 지금의 두 번째 결혼을 겪으며 깨달은 건 결혼 후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며 맞춰가야 하지만 그건 아내와 시가 식구들, 남편과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에도 모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큰 잡음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맞춰가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모두 각양각색이니까요. 서로를 너무 모르기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많이 부딪히며 오해가 쌓이고 악감정이 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갈등의 해결법 중 가장 좋은 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희 집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가족이 되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조금은 삐걱댔던 저희 집과 달리 여러분께선 보다 현명하고 완만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넘실대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가족들을 두었던 서울 사는 한주희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죠. 그 중간을 지키지 못하고 기어코 되지도 않는 탐욕을 부려 결국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된 사람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시누이와 시모였어요. 자신밖에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삶은 곧 자기 자신을 외톨이로 만드는 일이건만 그들은 그 당연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그들과 저 사이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과 그 결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아직 청소년이던 시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저희 집은 원래 아빠는 샐러리맨이고 엄만 주부였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금술이 좋으셨고 언니와 저 남동생 또한 남매끼리 사이가 꽤 돈독한 편이었죠. 외벌이의 자식이 셋이라 형편이 좀 빠듯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항상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때 아빠가 암에 걸리시며 저희 집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암보험인가 뭔가 병철이네 재수씨가 자기한테 보험 하나 들라고 할 때 그냥 들어둘걸. 그때 무슨 생돈을 날강도처럼 빼앗아가려는 회사가 다 있나 싶어 바로 거절했었는데 내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시 아빤 아빠 친구 아내분의 암보험 권유를 거절했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험을, 특히 암보험 같은 건 사기나 다름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빠도 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보험을 들 생각도 안 하셨던 거죠. 아빠의 암투병으로 인해 집안의 돈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지금에 비해 소득 대비 치료비가 더 비쌌고 비급여 항목도 많았으니까요. 엄만 아빠의 치료비를 위해 급하게 식당 일을 구하셨지만 그런 엄마의 벌이로도 아빠의 치료비를 전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생계와 치료비를 위해 대출을 받고 나중엔 신용도 떨어지고 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아 사채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저희 가족은 단칸방으로 내몰려야 했죠. 아마 그렇게 끈끈했던 가족애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그 힘든 시절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3년이 넘는 투병 끝에 아빠의 건강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아빠 몸을 회복해 가셨고 다시 직장까지 구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아빠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우린 모두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작은 빌라를 구해 드디어 남의 집살이도 벗어날 수 있으셨죠. 한편 전 간호대를 졸업한 후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됐습니다. 직장인이 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암보험을 든든하게 가입한 거였어요. 아빠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실비보험만큼 암보험을 중요시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전 가족력까지 있었으니 더더욱 미리 조심하자 싶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우선 자기 카드로 할부로 긁고 내가 2달에 걸쳐 내 몫을 자기한테 주면 안 될까? 내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을 가자고 했어. 할부는 결국 빚이야. 난 그렇게 형편에 안 맞는 지출하기 싫어. 또 하나, 전 신용에도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자갈 마련에 집이 안정된 뒤에도 전 돈을 많이 아끼고 카드 사용도 신중하게 했어요. 그리고 큰돈이 나갈 때면 모아둔 현금을 쓰거나 다음 달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면 무조건 카드를 일시불로 긁었죠. 부모님이 신용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신용도 또한 엄청 중요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0대에 들어선 카드 한도도 넉넉하게 3,800만 원까지 늘려놓았어요. 이랬던 저였기에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믿음이 가지 않아 일찌감치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죠. 그렇게 알뜰살뜰 돈을 모으며 살던 전 나이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혹시라도 성민이가 속썩이면 언제든 얘기하거라. 알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난 무조건 네 편이 되어주마. 중학교에서 교관까지 지내고 은퇴하셨다던 시아버진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 절 봤을 때부터 절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절 정말 귀하게 대해주셨죠. 이후 결혼하고 나서도 늘 우리 예쁜 며느리하고 부르며 가끔은 남편 몰래 제게 용돈도 쥐어주시던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반면 시모와 저와 동갑이던 시누인 좀 다르더라고요. 우선 처음 봤던 날부터 두 사람은 깔끔하고 검소한 차림새였던 남편과 시아버지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 전 한 번씩 시댁에서 볼 때마다 제 결혼식을 핑계로 자꾸 뭔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아가, 물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겠지만 이런 말 알지? 결혼식은 사실 부모들 행사라는 거. 그때 나랑 우리 남편 손님도 정말 많이 올 건데 내가 걱정이 많다. 요즘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기 너 결혼하기 전에 나 경락이랑 피부과 회원권 좀 끊어줄 수 없겠니? 새언니, 그럼 저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동시에 등록한다고 하면 좀 싸게 해주는 데 많을 텐데. 저도 꼽사리 끼워주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라고 해봤자 박봉인 거. 아니다. 새언니까지 셋이 등록하면 더 싸겠다. 어때요? 예, 세아가. 너 메이크업샵 청담동에 있는 대로 하기로 했다며? 네. 플래너가 추천해준 곳 중에 거기가 제일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랑 우리 선옥이도 예약해주면 안 되니? 어머니, 양가 식구들 결혼식장 근처 메이크업샵으로 예약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메이크업은 좀 비싸요. 주위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주희제만 비싼 데서 하고 우린 안 해? 우리 뭐 여자도 아니니? 맞아, 오빠. 우리도 기왕 하는 거 비싸고 좋은 데 사고 싶단 말이야. 평소 검소하게 살았던 전 결혼식에 대한 로망만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한 돈을 쏟아부었던 건 아니었고요. 집에서 저렴한 팩을 사다가 매일 관리를 해주고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웨딩 촬영에 딱 남들만큼은 돈을 투자한 정도였죠. 그것도 평소 아끼는 게 습관이었던 제겐 엄청난 결심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전 비싸서 꿈도 못 꿨던 피부과와 경락 회원권을 요구하고 신부인 저와 똑같은 화장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회원권 이야기는 딱 잘라 거절했고 메이크업샵 문제는 시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한데 거기가 예약이 된다고 하면 그 둘 것도 그냥 예약 좀 해주려무나. 내가 그 돈은 내마. 내가 평생 겪어와서 아는데 저둘 아마 네 결혼식 당일까지도 그거 가지고 너랑 성민이를 아주 들들 볶을 게다. 좋은 날이니 그냥 내가 지갑을 여마. 당신, 선옥이 너. 내가 애들 결혼할 때 부정 탈까봐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하는 거니까 애들한테 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알았어? 욕심 많은 여자들 같으니라고. 그와 동시에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남편은 괜히 저희 집에 미안해하며 저희 엄마 언니도 같은 샵을 예약해주고 싶어 했는데요. 엄마 언닌 펄쩍 뛰며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우린 집에서 해도 된다는 거 주희가 우겨서 그나마 거기로 예약해달라고 한 거야. 그 돈도 다 우리가 도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비싼 데서 화장을 받으래. 우린 신경 쓰지 말게. 괜찮네. 그 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둘이 어디 놀러라도 다녀와. 나 결혼할 때도 주희한테 그런 좋은 메이크업 못 시켜줬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말 말아요, 제부.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결혼식 전에 남편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신우이와 시모는 원래부터 철이 없고 이기적이라 시아버지와 남편과 많이 대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까지 하려고도 하셨어. 아버지가 아직 평교 사셨을 땐 촌지 같은 것도 있었거든. 아버진 당연히 그런 걸 제일 싫어하셨는데 몇몇 학부모가 집까지 찾아와서 어머니께 촌지를 전해주고 아버지한테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를 잘해달라고 했었나 봐. 어머니도 좋다고 그걸 받으셨는데 당연히 난리가 났지. 결국 돈을 돌려주면서 일은 잘 해결되긴 했는데 그때 아버지 엄청 분노하셨어. 시모와 시아버진 중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두 분은 수도 없이 다투셨다더군요. 점잖고 올고 드셨던 시아버지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시모 사이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들던 개모임에서 개주가 되었을 때 개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거든. 당연히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지.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장롱에서 발견하신 거야.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돈을 내놓기 싫어서 그런 엄청난 거짓말 하셨던 거지. 어머닌 자기 몰랐다. 그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셨는데 그게 말이 돼? 결국 어머닌 그 개모임에서 쫓겨나고 우리 가족은 한동안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다 이사까지 했었어. 그나마 신고 안 당한 게 다행이었지 뭐. 탐욕스러웠던 시모는 늘 남의 것에 눈독을 들였었다더군요. 동네 개돈을 떼어 먹으려고도 하고 시아버지 몰래 촌지를 받아 먹으려고도 했다네요. 또 시모는 나중에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벌인 하나도 안 내어놓고 여전히 시아버지의 벌이로만 생활비를 전부 썼다고 합니다. 자신이 벌어온 돈으론 혼자 사치하느라 바빴던 거죠. 게다가 그 직장마저도 하도 농땡이를 피우고 게으름을 피다 몇 년 못 가 잘리고 말았다네요. 아버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아내였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나도 어머니를 좋아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아버지는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랑 차마 이혼도 못하시고 그냥 내가 전생에 나를 팔아먹었나 보다 하면서 사셨대. 그래서 나랑 선옥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턴 어머니께 딱 정해진 생활비만 주고 계시고 그걸로 또 어머니는 엄청 불만을 품고 살고 계시지만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났던 시모의 실체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모와 사는 건 아니었으니 전 남편을 보고 그냥 결혼했던 거죠. 남편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시아버지를 닮았듯 시누인 시모를 똑 닮았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주희 너한텐 가족이 될 사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걔 밖에선 그렇게 내숭을 떨고 다녀. 솔직히 걔가 겉만 보면 얼굴도 단정하게 생겨선 아나운서처럼 단아한 스타일이잖아. 맞아. 나도 그래서 처음에 아가씨 봤을 때 되게 단아하고 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게다가 밖에서 내숭을 떨고 다니니까 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걔를 최고의 신부감, 며느리감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운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인 거 알고 걔 주위 친구들도 엄청 많이 떠나갔어.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친구가 없을만 하더군요. 시누인 친구들의 결혼식장에 가선 5만 원을 내고 남자친구까지 데려가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얻어먹을 줄만 알지 밥을 제대로 산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기 질투도 심하고 이간질도 좋아해 주위엔 가식으로 쌓은 인맥만 몇몇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걔가 학교에선 그래도 가시게 탈을 쓰고 선생 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좋아한대.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나쁠 건 없지 뭐.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시모와 신우에 대해 어느 정도 각오를 했었어요.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그들로 인해 느껴지던 부끄러움이나 불쾌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 시모와 외식하길 정말 싫어했는데요. 그건 시모가 때때로 식당에서 진상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가 사기로 한 밥값 내가 아껴주마. 그러니까 대신 그 돈 나한테 줘. 네? 그게 무슨... 있어봐. 어머, 이게 뭐야? 왜 머리카락이 여기...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한 번은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한 날 시모가 대뜸 밥값을 아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 가닥이나 뽑은 뒤 음식에 넣고 직원을 부르는 겁니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시모는 자작극으로 진상을 부리며 밥값을 못 내겠다고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심지어 신우이도 좋다고 그걸 거들더라고요. 질린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그들을 말리고 식당 직원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하면서 우선 일은 마무리됐는데 같은 모습을 2번 정도 더 목격한 뒤 전 절대 그들과 외식을 하지 않았죠. 나랑 선옥이만 아주 천하에 몹쓸 사람들이지? 당신도 너희들도 다 위선적이야. 우리 덕에 돈 아끼면 그땐 좋아할 거면서 왜 우리만 망신을 줘? 제발 그만 좀 해. 애들 어릴 때도 그래서 나랑 몇 번을 다퉜어. 근데 이젠 하다하다 며느리 앞에서까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어머님, 전 이런 거 하나도 안 감사해요. 먹었으면 당연히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죠.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 행동 때문에 우린 돈을 주고 불쾌하고 죄송한 기분만 얻었을 뿐이라고요. 부창부수라고? 너도 성민이랑 똑같이 우릴 비난한다 이거지? 엄마,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가 돼서 후회하겠지 뭐. 서로 너무 똑같았던 시모와 신우인 둘이 쿵짝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또 시모는 남편 몰래 제게 따로 생일 선물을 요구하려다 그게 거절당하자 그렇게 성질을 내기도 했어요. 예, 나 이번엔 생일 선물 물건으로 사주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니? 한 1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너도 성민이도 돈 못 버는 애들도 아닌데 통 좀 크게 써주라. 어? 네 시아버진 다달이 연금도 나오면서 생활비를 너무 짜게 줘. 조금 전에 남편한테 전화해선 목걸이 사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저한테 용돈도 받으시려고요? 저희가 둘 다 못 해드리고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 보내드릴게요. 벌써 둘이 얘기가 됐어? 아휴, 쪼잔하게 시리. 원래 선물을 한 명당 하나씩 해줘야지. 그리고 둘이서 100도 아니고 30이 뭐니 30이. 저희 애도 벌써 둘인데 얼른 아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해야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고요. 생신은 매년 돌아오는 건데 이해 좀 부탁드려요. 한숨이 났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 예의를 갖춰 거절했습니다. 제게 번번이 거절만 당하니 시몬 절 볼 때마다 괜히 눈을 흘겼죠. 전 그냥 못 본 척 넘겨버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론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옥이가 여행 경비를 계속 안 보내네. 이번엔 진짜로 자기 몫은 내겠다고 해서 같이 여행 데려갔던 건데. 아, 걘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 미안해 여보. 갈수록 별로였던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인 절대 자기가 손해보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친정 식구들과도 조만간 여행을 가기로 했었기에 시댁 식구들도 마땅히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신우인 여행 경비를 내면 절대 껴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죠. 결혼 전에도 매번 얌체처럼 한 푼도 내지 않더내라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꼭 돈을 내겠다고 사정사정하기에 우린 우선 신우이까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 코앞이라 겸사겸사 날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인 가서 먹는 것도 술도 제일 많이 먹던 사람이, 무조건 숙소도 5성급 호텔로만 예약해야 된다던 사람이 계속 돈을 안 보내는 겁니다. 미안해 오빠. 죄송해요 새언니. 사실 제가 지난달에 명품 가방 하나 할부로 질렀는데 그걸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 할부금 내면 여윳돈이 없어요. 대신 제가 다음엔 여행 경비 꼭 낼게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얄미웠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월급을 차압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대신 전 남편과 함께 그 다음부턴 신우에게 얄짤없이 굴었어요. 아가씨, 이번 여행 땐 아가씨 무조건 선불로 내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 왜요? 이번에 오빠네 회사 복지로 싸게 가는 거라면서요. 갔다 와서 제가 드린다니까요. 그럼 저희 부모님 건 왜 내주는 건데요? 에이, 돈 문제는 신용이 생명인 거 모르세요? 아가씨는 우리한테 신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여행 경비는 저번에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내드린 거고, 이번엔 아버님이 두부 목숨 보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가씨? 무조건 선불이에요. 새언니,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런데 저 이거 장 본 것 좀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에 소고기 세트 같은 거라도 보내드릴게요. 저흰 저녁 먹기 전에 약속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아가씨가 저녁에 소고기 먹고 싶다고 같이 장만 봐달라고 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갑 안 들고 왔는데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저한테 돈 내달라고 해서 혹시나 했죠. 근데 역시나였네요. 아가씨 일부러 지갑 안 들고 오신 거죠? 씨알도 먹히지 않자 신우인 시몰처럼 내심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못나 보였죠. 저도 저지만 당연히 남편과 시아버지도 신우이가 얌체처럼 굴 때마다 혼을 냈고요. 신우인 신경질 내며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난 그냥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아빠. 이런 건 나쁜 게 아니라 알뜰한 거라고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기 돈이라도 잘 저축할 줄 알지. 넌 사치하느라 네 돈도 못 모았잖아. 그걸로도 모자라 매번 남의 돈까지 우습게 하는 게 무슨 계산적이야. 그냥 탐욕스러운 거지. 정신 좀 차려라, 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현답에 신우이 매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까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착한 남편과 늘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해주시던 시아버지 덕에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는 더없이 화목하게 지냈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들과 딸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8년 뒤 어느 날 제 심장은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암이요? 제가요? 다행히 이 정도면 일기나 많이 진행돼 봐야 2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시죠. 이렇게 초기에 발견된 건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소견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정밀검사 받았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초기에 발견됐다고 해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과거 너무 많이 고생하셨던 아빠와 가족 모두 가난에 내몰렸던 힘든 시기가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여보. 예전이랑 지금은 의료기술도 천지 차이고 우리한테 모아놓은 돈도 많아. 보험도 많이 적용되고 무엇보다 당신한테 남보험금도 있잖아. 수술만 받으면 금세 나을 거고 아이들도 우리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수술만 잘 받아. 알았지? 자신도 분명 많이 놀랐을 텐데 남편은 덜덜 떨던 절 차분하게 위로해 주더군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 동생과 올케까지 죄다 저희 집으로 달려왔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호들갑을 떠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너 괜찮니? 나쁜 놈의 암덩어리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 어디가 아프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버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별 증상도 없는데 암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수술 받고 생각보다 암이 더 깔끔하게 절제되면 항암 치료 받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없어 시댁엔 입원할 무렵에서야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때 시아버지는 완전히 놀라셔선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답니다. 나중에 보니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으셨던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날 이렇게 위해 주셨구나 싶어서요. 반면 시모와 시누인 제가 수술을 받고 3일 뒤 딱 한 번 병문안을 왔다 금세 돌아간 게 다였죠. 다행히 수술 결과 제 암은 1기로 판정되었고 교수님은 항암 치료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도 충분히 안정 취하시고 우린 추적 검사 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때 전 미리 준비해둔 암보험으로 1억이라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보험을 쓰게 될 줄은 몰랐건만 미리 준비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덕분에 수술비와 병원비로 들어간 돈보다 남은 금액이 더 많게 됐어요. 그래서 전 수술을 받은 뒤 2달 정도를 여유롭게 쉬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아가씨 남편 될 분 좋은 분 같더라고요. 인상도 아주 선하고요. 그날은 신우의 남자친구가 시댁에 결혼 인사를 왔던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남자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정말 좋았거든요. 게다가 집도 꽤 사는 사람이었는지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이미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신우인 그렇게 자랑자랑을 해댔죠. 제 남자친구가 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언니. 저처럼 단하고 우아한 여잔 처음이라나? 완전 순진한 사람이라 진짜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집도 34평짜리로 준비되어 있다고 저한텐 혼수만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돈 아까워서 혼수도 남자친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양심 없어 보일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신우의 말본세를 보니 그 남자친구가 불쌍해지더군요. 그 비싼 브랜드 아파트도 이미 준비해뒀다는데 고작 혼수 채우기가 아깝다니요. 우리가 알기로 그래도 신우이가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아내 간다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그런 신우이를 한심하게 타이르며 주제를 돌리셨어요. 제발 사람 좀 되거라. 내가 예비 사위한테 미안해서 널 시집 보내겠니? 네 새언니 반의 반만큼이라도 사람이 되어봐라. 그건 그렇고 애미야. 내가 전엔 경황이 없어서 못 챙겼는데 너 병원비 얼마 나왔니? 그거 내가 보내주마. 일도 쉬느라 벌이도 줄었을 텐데 부담이 클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봤자 네가 말을 해주겠니? 얘 성민아, 병원비 얼마나 들었어? 네가 말해봐라. 전 뭐 물어보시면 말할 하셨어요? 아이, 그리고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집사람 앞으로 안보험금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 얼마나? 1억 정도요. 그때 남편도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옆에서 두 눈을 반짝이더니 아주 열이 뻗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1억이요? 짱이다. 아, 나도 암이나 한번 걸려볼걸. 야, 백선호, 넌 그게 할 말이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당장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애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 왜 때려? 아가씨,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죠. 밖에서 그런 말 했다가 나같이 큰일 날지도 몰라요. 아무리 초기에 발견했다고 해도 저 정말 힘들었고요. 암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남편은 놀란 나머지 바로 신우의 뒤통수를 후려치더군요. 시아버진 기가 막혀서 말문까지 막히셨고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따끔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우인 입을 삐죽거리며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배탈이 났다며 화장실에 오래 있던 시모만이 뒤늦게 거실로 나와 무슨 일인데 분위기가 냉랭해졌냐며 물었죠. 하지만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아 우린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전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카드 어딨지? 그날 전 일을 하느라 거의 휴대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퇴근 때가 되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황당한 문자 내역이 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카드를 쓰면 어플이나 문자로 사용 내역과 대강의 사용처가 날아오는 거예요. 분명 전 일을 하고 있었건만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웬 가전제품 대형마트와 가구점, 백화점 같은 곳에서 카드가 몇 배씩 나뉘어 무려 2,400만 원이 긁혀 있더라고요. 전 다급하게 지갑을 뒤져 카드를 찾아봤지만 지갑 어느 곳에도 카드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지 못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체 어디서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곱씹던 순간 전 미처 보지 못했던 문자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 문자로 인해 알게 된 범인을 알게 된 순간 제 뚜껑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새언니, 혹시 새언니가 신고라도 할까봐 연락 남겨놔요. 실은 어제 새언니가 설거지할 때 제가 새언니 지갑에서 카드 좀 슬쩍했거든요. 전에 카드 한도가 3천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솔직히 저 혼수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 너무 아까웠는데요. 새언니한테 1억이라는 꽁돈이 생겼다는 걸 들으니까 새언니 도움 좀 받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저 이걸로 미리 신혼집에 넣어둘 가전가구 싹 다 샀는데 겸사겸사 백화점 들러서 제 명품백이랑 구두도 하나씩 사고 옷도 한 벌 장만했거든요. 어차피 그래도 보험금 많이 남으실 텐데 좋게 그냥 신우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사해요, 새언니. 카드는 나중에 아무 때나 가져가세요. 진짜 제정신이랍니까?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올케 카드를 훔쳐다 몇 천만 원을 긁나요? 전 바로 신우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길래 곧장 시댁으로 뛰어갔어요. 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뻔뻔한 표정으로 절 맞아주던 신우에게 악을 내찔렀죠. 새언니 왔어요? 카드 받으러 이렇게 헐레벌떡 온 거예요? 아휴, 성질도 급하셔라. 야, 너 진짜 돌았니? 2,4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어디 겁도 없이 몰래 남의 카드 훔쳐다가 혼수라고 명품 쇼핑을 해. 너 당장 그거 취소 안 해? 지금 너라고 했어요? 아니, 새언니, 우선 진정해봐요. 새언니 1억이나 생겼다면서 신우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리고 오빠도 동생 결혼하는데 최소 1,000만 원이라도 해주려고 했겠죠. 그냥 그걸 좀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고작 그걸로 화까지 내세요? 고작? 야, 그거 내 목숨값이야. 암 보험금으로 받은 내 목숨값. 근데 네가 뭔데 그걸 탐내? 네가 나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이라도 냈어? 나 수술 받을 때 뭐 병문안 선물이라도 사왔니? 어디 준 것도 없이 받으려고만 해. 이 욕심쟁이야. 너 진짜 인생의 쓴맛 좀 볼래? 이게 그래도 신우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날 우습게 봐? 신우인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계속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제 보험금 이야기를 처음 들은 시모는 눈을 반짝이며 이러는 겁니다. 뭐? 너 보험금을 1억이나 받았어? 아휴, 웬일이니? 대박이다, 얘. 너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 벌써 이렇게 복지까지 했고. 그럼 그냥 꽁돈 생긴 거 맞는 건데 마음 좀 곱겠어. 들어보니까 얘가 뭐 건드려봤자 절반도 안 썼더만. 근데 너 그거 수중에 고스란히 남아있니? 그럼 나도 선욱이가 썼다는 2,400만큼만 좀 나눠주면 안 돼? 너 치료비도 많이 안 들었잖아. 이 여편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백선호, 너희 아빠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이야? 진짜 네 새언니 카드 훔쳐가서 혼수 사고 쇼핑한 거야? 황당했던 시모의 말은 뒤늦게 기함한 표정으로 거실에 나온 시아버지 말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보다 더더욱 분노해 보이던 시아버지 표정에 잠시 심호하시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시누인 억울한 표정으로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전 모아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새언니 1억이나 있다니까 좀 신세지려고 한 거죠. 제가 미리 도와달라고 했으면 새언니하고 오빠가 도와줬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일부러 저지르고 사정 좀 하려고 한 거죠.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도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말아요. 계산적으로 굴면 왜 안 되는데요? 아가씨는 절대 하나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왜 우리만 퍼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계산적인 게 아니라고 저번에 아버님도 말씀하셨죠? 잔말 말고 내일 당장 가서 그거 다 취소해요. 안 그럼 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네? 아니, 가족끼리 무슨 이런 일을 신고까지 해요. 새언니, 어차피 가전하고 가구는 전시 제품이라 할인 많이 해주는 대신 환불 불가 조건 걸고 산 게 몇 개 있어서 전액 취소하기 어려워요. 백화점에서 쇼핑한 것도 이미 다 택되고 게시해서 마찬가지로 환불하기 힘들고요. 정 그렇게 화가 나면 제가 다달이 10만 원, 아니 5만 원씩 갚을게요. 그럼 되죠? 제가 떼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안 갚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요, 잠깐 지금 이성이 날아갔다가 돌아와서 애써 존대까지는 해주는 거거든요. 취소가 다 안 된다고요? 그럼 좋은 말 할 때 카드 긁은 금액 고스란히 나한테 보내요. 안 그럼 진짜 가족끼리 얼굴 크게 붉히게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가씨보다 더 나쁜 분이에요. 딸인 아가씨를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 돈 꽁돈 아니고 제 목숨값이고요. 설사 진짜 꽁돈이라고 한들 제가 어머니께 그 돈을 나눌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고,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평생 마누라란 인간이 선생인 내 얼굴에 먹칠을 하더니 이젠 딸 자식이 도둑이 돼서 애비 체면을 산산조각 내네. 딸이 아빠 뒤이어서 선생 됐다고 칭찬해주던 사람들 전부 칭찬을 비난으로 바꿔서 퍼붓겠어. 선옥이 너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구나. 애미야, 제가 돈 안 주면 그냥 신고해버려라. 절대 봐주지 마. 시아버진 거의 심오한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내기라도 할 듯 눈에서 아주 불을 뿜으셨습니다. 그제야 시누인 제게 다음 날 돈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주면 되잖아요, 주면. 그런 신우의 말을 듣고 전 우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진 직접 절 집에 데려다주며 운전하는 내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리고 집에서 뒤늦게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혼자 시댁에 달려가 한바탕 뒤집어 엎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오기가 생겼어요. 솔직히 경찰에 그냥 신고하려고도 했는데요. 그래도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아버지 생각해 자기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펄쩍 뛰던 남편을 맞고 저도 신고를 하지 않았죠. 대신 전 다른 방법으로 시누이에게 돈을 받아내고 참교육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세요? 새언니, 저 일하는 중이에요. 돈은 제가 당장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라니까요. 제가 그 돈 어디에 투자했던 걸 깜빡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원래 혼수 마련해 했던 사람이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이러다가 은근슬쩍 또 안 갚을 심산이겠죠. 됐고요. 나 볼 일이 있어서 아가씨 학교 근처에 왔는데요. 아무래도 아가씨네 교장 선생님 좀 찾아뵙고 가야겠네요. 어떻게 남의 지갑에 손을 댄 사람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지 진작에 좀 따져 물으려고요. 이건 엄연히 절도인 거 알죠? 절도범이 애들을 가르쳐서야 되겠어요? 네? 아니, 제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언니가 왜 만나요? 우선 제가 나갈게요, 제가. 새언니 지금 어딘데요? 저는 신우이 학교 앞까지 찾아가 신우이를 옥죄습니다. 신우이는 완전히 기겁을 해선 학교 앞으로 달려나오더군요.
저는 막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는데 신우인 힘으로 절 끌어내지 못하자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새언니, 제발요. 여긴 제 일터잖아요. 저 그 투자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마련해서 갚을게요. 네? 하도 사정사정을 하기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어 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또 돈을 보내지 않자 전 이번엔 전화를 걸어 다른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가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난 그 투자 얘기를 믿은 게 아니라 아가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물러났던 건데 아직까지도 돈을 안 보내요? 그럼 저 아가씨 예비 남편한테 찾아가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할게요. 그 사람은 아가씨가 세상 착한 요조 숙녀인 줄 알던데 진실을 알면 과연 계속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요? 아니, 새언니, 진짜 저한테 왜 이래요? 원래 새언니 이 정도까지 질긴 사람 아니었잖아요.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갈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죠. 아가씨 워낙 철이 없어서 사태 파기 계속 안 되나 본데 파혼 당하고 망신 당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아가씨 진짜 내가 고소하면 철창 신세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회적으로도 매장시켜 줄까요?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다 뒤로 하고? 나 진짜 이 지역 맘카페 가입해요? 알았어요. 드릴게요. 준다고요. 주면 되잖아요. 내일 말고 오늘 당장 보내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알았어요? 결국 신우인 그날 곧장 제게 2,400만 원 전액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게 생겼는데 자기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어차피 끝은 뻔했던 건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걸 알고 이번엔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이애, 너 우리 애를 그렇게 겁줬다며? 그걸 기어코 다 받아내니? 그냥 결혼 선물했다고 치면 되지. 너도 참 독하다 독해. 이 여편 내가 진짜 미쳤나? 잡을 거면 선옥이 제일 잡아야지 왜 애미를 잡아? 당장 전화 끊어.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하려던 찰나 휴대폰 너머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아버진 시모의 전화를 빼앗으셨는지 제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날 시모는 시아버지께 욕을 작살나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기가 직접 시모에게 전화해 제대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암에 걸린 저희 집사람한테 하셨던 행동 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도 선옥이도 저 이제 안 볼 거예요. 저한테 가족 취급 받고 싶었으면 최소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전 이제 앞으로 아버지만 찾아뵙고 살 거예요. 아셨어요? 선옥이한테도 앞으로 저한테 동생 취급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세요. 그렇게 제가 신우에게 돈을 돌려받고 남편이 시모와 신우에게 절연 선언을 하는 것으로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나마 신우인 평소 제게 너무 잘해주셨던 시아버지 덕에 전과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만은 면했던 거죠. 그리고 신우의 결혼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말 대박이었던 게 시아버지가 직접 신우의 남자친구를 불러 신우이가 제 카드를 훔쳐갔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차마 그 총각한테 미안해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불러서 솔직히 말했지. 우리 딸 이런 앤데 결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총각도 생각 있는 사람이었으니 파혼을 결정한 거야. 그 일로 선옥이겐 울고불고 나한테 아주 난리를 치더구나. 네 시애미도 당신이 아빠냐면서 화를 내는데 아주 지긋지긋해서 소리를 빽 질렀다. 문제 많은 내 자식 치워버리자고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망치는 것도 못할 일이었고 더는 네 시애미하고도 못 살겠다고. 시아버진 체면이고 뭐고 더는 시모와 못 살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셨다더군요. 화들짝 놀란 시모는 그제야 시아버지께 싹싹 빌었다는데 시아버진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체면 차리다. 내 인생도 모자라. 성민이랑 애미 네 인생까지 피곤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제라도 다 바로잡아야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던 시모와 신우인
저희 집 앞까지 쫓아 모든 원망을 저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파혼당한 건 다 세연이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 1억을 왜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욕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오빠가 그때 1억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세연이 카드 훔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 파혼도 안 당했을 거고 아빠가 나랑 엄마더러 나가라고 하는 일도 없었을 거야. 선옥이 말이 맞아. 그 양반이 얼마나 고지식한 양반인데 이번 일만 없었어도 다 늙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일 없었을 거야.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떡하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혼이야? 아직도 두 사람 다 정신 못 차렸네요. 야, 백선호. 이 자기밖에 모르는 기집애야. 절도까지 저지른 거 아버님 생각해서 봐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있을 일이지. 여기까지 와서 또 내 탓을 해? 네가 아니라 지천에 깔린 유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네가 눈도 귀도 닫고 살아. 이기적인 것도 정도껏 쉬어야지. 오죽했으면 아버님이 딸인 너더러 나가라고 하셨겠어. 그리고 어머님,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혼당하셨을 거예요. 제 탓할 시간에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오죽했으면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버림받게 된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때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으름장을 덧붙였어요. 백선호, 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그땐 나랑 경찰서에서 보게 될 줄 알아. 그땐 용서 같은 건 없어. 알았어? 어머님, 이제 유일하게 어머님 곁에 남은 가족인 아가씨마저 감옥 보내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어머님도 이런 일 앞으로 없게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진 끝내 시모와 이혼을 하셨고 시모는 시누이와 작은 집을 구해 둘이 나가 살게 됐어요. 아직 새로운 짝을 만나지 못한 시누인 파혼 사건으로 인해 삐져선 시아버지를 찾아뵙지도 않고 있는데 시아버진 뭐 아쉬울 거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와봤자 걔가 돈 얘기밖에 더 하겠니? 대체 언제 철이 들런지 원. 오히려 시모는 가끔 시아버지께 연락해 외롭다, 선옥이 그것은 이기적이어서 자긴 챙기지도 않는다며 미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진 그나마 남은 정으로 그 하소연은 들어주시되 다 들은 뒤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신다네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만 찾아뵈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혼자가 된 시아버지가 걱정되셨는지 한 번은 시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 뒤론 비슷한 연배인 세 분이 가끔 만나 식사를 하시곤 하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끊임없는 욕심만 부리던 시누이와 시모의 곁엔 이렇게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편간 혈연이기에 평생 그들을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들과 마주치는 일 없이 전 저희 남편과 아이들, 시아버지와 친정 식구들만 소중히 챙기며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완치 판정을 받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부디 지금껏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저희 친정아빠처럼 저도 오래도록 건강 또한 지켜가고 싶네요.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5만 원짜리 지폐 2장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모두 속이 쓰리시지 않나요? 그 쓰라림을 잘 알기에 누군가 돈을 잃거나 손해봤다고 하면 공감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시누이와 시모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디서 듣기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능력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람은 학습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마땅한 사람됨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이기심을 표출하는 순간 자신의 낮은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런 못난 욕심을 자신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말로 포장하려 들기도 하던데요.
계산이란 이치에 맞고 서로 간에 모자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따지는 걸 뜻합니다. 그들은 결코 계산적이 아니라 그저 남의 것을 탐내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셈법은 오롯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런 이들의 곁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정말 삶을 행복으로 꽉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진정으로 현명한 방법인지 저희 시모도 시누이도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다른 이들도 뒤늦게나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